시간이 금방 갔네요. 전번에 그 마이크 문제가, 이렇게 녹화 중에 문제가 생겨서 좀 소리가 좀 적고 그랬던 것을 다시 시정해서 좀 마이크를 크게 조정해서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을 공부하는데 벌써 챕터 9까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50분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챕터가 좀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는 이제 우리가 15주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중간고사도 있고 기말고사도 있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시간이 할애가 되면은 지역사회 복지론에 대한 연계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출제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경기재단의 그 지역사회 조정 역할, 연계 기술 이런 거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기재단의 그 연구원들인데 그분들의 내용을 한 15분 정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서 사회복지의 이제 역할이 아니라 기술이에요, 스킬.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무슨 기술을 익혀야 되느냐? 뭐 엔지니어 기술보다도 사람 대변하는 그런 기술,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옹호와 대변 기술이에요. 옹호는 어떻게 보면 감싸주는 뜻도 있고, 힘을 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대변 기술은 그 사람의 의견을 함께 기술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대변 기술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어요. 두 번째는 연계 기술, 조직화의 기술. 네 번째는 지역사회 교육 기술. 다섯 번째는 자원개발 동원 기술, 협상, 갈등 조정 기술, 인파워먼트 기술. 여러 종목이 많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옹호의 개념을 한번 보겠어요. 옹호의 개념. 옹호의 개념은 뭐 대신하여 말하거나 탄원하는 행위도 이제 개념이 되겠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행동도 옹호의 개념이 되겠어요. 또 조치를 취하는 것. 무슨 일이 있으면은 실제로 필드에서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 사회복지가들은 실천 학문이라고 그랬어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제로 행동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촉진하는 것, 또 합법적인 서비스나 자격 및 혜택, 권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것, 올바른 길을 택해 주는 거예요. 또한 사회정의를 이룩하고 보존할 목적으로 어떤 행동 방침을 직접적으로 방어하는 행위, 사회정의. 사회가 정의롭게 이루어야 되죠. 그러나 정의롭지 못할 때에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도 사회복지사의 옹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클라이언트 역량 강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들에게 힘을 주고 역량을 강화해주고 방법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이 클라이언트의 역량 강화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 큰 문제들이 생기죠. 어려운 그러한 사각지대에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땐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옹호의 개념이라고 보겠고, 이런 일들을 사회복지사가 기술로서 필드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옹호 대변 기술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볼게요.
그래서 지역사회 복지와 옹호기술. 옹호기술은 지역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특히 억압받는 집단이 지닌 입장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옹호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방해하고 있거나 사회 정의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이 들 때는 그 문제를 이제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환경상의 문제에 정면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강화시켜야 하는지 결정,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옹호의 기술이겠습니다. 그래서 옹호 기술은 실제 과정의 옹호 활동의 계획, 또 문제의 정의, 옹호 활동했을 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죠.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문제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또 정의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표적 정확히 옹호를 위해 재가 획득, 개입 수준 결정, 개입 전략의 실행, 결과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에서 사회복지 조직에서 필드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실제로 전달 체계를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러한 그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결정할 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작성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프로그램도 한번 계획해보고 짜보고 어떻게 해요? 먼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연습도 해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고 계획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옹호 활동의 원칙이에요. 옹호 활동을 할 때에는 이러한 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원칙을 세워야 돼요. 원칙에 벗어나면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옹호 활동은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클라이언트의 수준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클라이언트의 그 영역에서 벗어난다든가 또 그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보면 소외시킨다든가 또 클라이언트의 그 맞는 처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의사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큰 병원이나 이런 자기 개업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갔을 때 그 환자에 맞는 처방과 약을 주어야 치료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잘 클라이언트 수준에 맞는 업무를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팀워크 의존해야 하고 혼자 하는 것보다 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옹호 활동은 종종 적극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요구하기도 하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지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결정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야 된다. 유연성을 강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그러한 그 대처도 필요하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또 옹호의 실천 전략.
전략이에요. 설득 직면, 이제 옹호에 실천했을 때, 직면했을 때의 그 내용들을 또 우리가 또 보겠어요. 설득 직면 전략이에요. 설득을 어떻게 실제로 해야 되나. 설득. 변화 표적 체계가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취할 수 있음. 변화 표적 체계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긍정적인 변화를 시키는 거겠죠. 그러한 기존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가장 효과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요. 타인을 설득하는 데 유용한 방법을 제시하는 형태. 일단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설득. 그래서 이제 귀납, 지리적 방법, 귀납. 또 귀납, 지리적 방법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귀납적이라는 것은 일어난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일어난 문제를 경험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토대로 해서 그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적 사실이라든가 뭐 통계적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해서 그 사람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귀납적 질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안 문제와 이시의 양쪽의 논쟁을 제기하는 것. 현안 문제, 어려운 문제, 또 지금에 일어난 문제를 이제 이시라는 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양성화시킨다는 거죠. 이시의 양쪽의 논쟁을 제기하는 것. 가장 강한 설득 방법과 고집과 끈기를 보이는 것.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안에 있을 때 설득도 안 되고 힘이 들겠지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긴장한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이건 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 아래에서 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모든 문제를 설득하는 방법을 재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끈기를 보이는 것이다. 직면적 접근. 직면적은 우리가 업무를 행할 때 꼭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를 직면적이라 해요. 첫째, 옹호자는 상대방의 법률 및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실패를 노출시켰다는 위협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해결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위협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법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노출시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죠. 옹호자는 실제 정보를 노출시키고 자연적인 결과가 일어나도록 할 수 있어. 또 옹호자가 행정적 청문회 또는 법정을 통해 호소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청회 법적 호소. 공청회와 불평 호소 절차 활용은 수혜 자격이 있는 혜택 또는 권리를 거부당한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의 집단들이 평등한 처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행정적 절차이다. 공청회라고 하면은 이제 그 공무원들 해당 부서에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적 체계에 당황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상대방이 조직이 실수나 실패를 지적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매체까지 동원한다면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로
지각할 것이다. 변화 표적을 당황하게 만드는 전략은 위험한 수반이 될 수 있다. 지역신문의 독자란에 편지를 쓰는 행동은 변화 표적에서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게 기계가 마련될 수도 있다. 언론을 통한 거, 기관 앞에서 티켓을 들고 시위하거나 기관의 실수나 잘못하는 사실을 대자보나 벽면에 거제한다면 표적을 당황하게 만드는 충분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 체계를 할 수 있다는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 표적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당국을 당황시키게 하는 그러한 표적이다. 이렇게 이런 이론 전략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및 지역사회 압력 사용. 정치적 압력.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죠. 그냥 무강한 그러한 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정치적인 그 정치가들의 하나의 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압력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압력은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요. 정치적 권력을 점유하는 것이다. 자유복사는 지역사회가 선출한 공직자인 구의원 하여금 구청이나 시청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활동할 수도 있다. 또한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돼 미디어의 활용, 언론 매체. 옹호자는 매체들을 활용하여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직면 전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TV 방송국이나 어떤 기관, 조직들에 대한 시청자들의 서면으로 작성된 불만 사항들의 반응하는 대중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리포터가 이 상황을 조사해서 저녁 뉴스 시간에나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그 문제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체로부터 만족스럽지 못한 처우를 받을 클라이언트가 자신들의 불평을 홍보하기 위해서 TV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거 가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죠. 기자들을 불러다가니 이 상황을 다 면밀히 촬영해서 뉴스 시간이나 하나의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을 이제 이런 미디어 활동이 되겠습니다. 또 단원서 서명 전략이에요. 옹호자가 단원서를 사람들에게 들려서 서명을 받는 단원 진술을 통해 어떤 행동을 추구한다. 예를 들면 옹호자가 위험한 교차로 위해서 신호 등 절차를 위해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단원의 특성 조직 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방법으로 행동할 조건을 요청하는 내용을 서명서를 준비하여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는 행동이다. 서명을 받는 활동은 가가호 방문하거나 사람들의 통행 빈번하거나 많이 모이는 중앙지역에서 갑판대를 설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옹호 활동을 위한 전략입니다. 옹호 및 지역사회 조직의 시작이다. 첫째, 지역사회 각종 집단 조직에서 사람들이 알아나감. 두 번째, 문제가 심각성이나 성격에 대한 조사 기록. 가능한 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관심 있는 사람들을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연합체를 형성해서 하는 것이 있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정과 지역사회의 입장을 알리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활용하기도 하고, 사회복사가 어떤 집단 조직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있다면 이런 조직들이 사회복사에게
모든 것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되고, 입법에 관한 옹호 활동을 한다면 입법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깊이 알고 그 체계를 파악해서 거기 참여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옹호를 위한 자료 수집이에요. 인구 조사 보고서를 통해 지역사회 인구 동향을 파악하고 각종 범죄 통계, 질병 관련 통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각종 지역사회 기관과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 문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은 문제를 이해해야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정치가들이나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 분석이에요. 목표 집단의 파악, 목표 집단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이해한다. 지역사회 규모 결정, 변화 노력을 기울일 지역사회의 지리적 경계를 파악한다. 두 번째로, 목표 집단에 영향을 주는 문제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자료를 수집한다. 목표 집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 가치, 관찰하는 이해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 전통 신념은 무엇인가, 이들이 겪는 가치 갈등은 무엇인가를 분석한다. 지역사회 분석도 중요하죠. 이거 좀 마이크 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분석, 차이점의 인식, 목표 집단의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억압을 받아 온 방식을 인식한다. 목표 집단의 일반 집단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그 차이 때문에 억압받는가를 분석하는 거죠. 조사하는 거예요. 목표 집단이 차별받아 온 증거를 수집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통합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는가 분석한다. 그 다음에 구조파, 목표 집단의 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권한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파악한다. 목표 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한 자원파, 또 욕구 집단에 대한 서비스 전달 유형과 자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는 어떤 단체가 목표 집단을 옹호하고 도움을 주는지, 자원 분배는 어떤 과정을 통해 영향을 받는지, 자원 분배 이 지역에서 외부의 힘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살펴본다. 하나의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을. 지역사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과업을 할 때는 이러한 그 외부적인 전략, 내부적인 전략이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역사회 분석에서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참여예요. 정치적 참여.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문제에 잘못될 때는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러한 그 체계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꼭 염두해 두고 공식적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정치적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입법가가 있다면 자료와 정보, 경험담을 제공해주고, 시의회나 시장에게 특별한 이슈에 관한 전화나 이렇게 그 시장이나 의회에서 알도록 해주는 거죠.
중요한 입법사항이 있으면 그 과정을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고, 서비스 수혜자들이나 기관 직원들에게 시의회, 시의원, 시청, 시장 등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이슈를 만들어서, 이게 아젠다라고 하죠. 아젠다를 만들어서 알려야 되는 거죠. 각종 공청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연계기술의 개념이에요. 연계. 지역사회 내 구성 간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연계망이라고 일컫는 네트워크죠. 지역사회의 자산을 형성하는 것이고, 조직화의 중요한 과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 연계망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가하여 사회적 지지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네트워킹은 사회적 행위자들이 어떻게 필요한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는 개념으로서 5가지 과정으로 구성되어질 수 있다. 첫째, 사회 행위자들 간의 영역에 대한 이해 재구조화. 둘째, 그들의 중심으로 공유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셋째, 그 연결망이 신축적이면서도 경직이 되지 않게 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사소통을 최대화하기. 다섯 번째, 이러한 연결망의 추진 체계 및 자원 동원하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5번째 여러분들이 안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연계기술 활용의 중요성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연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강화, 확장할 수 있다. 연계기술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중심에 초점을 둘 수 있다. 셋째, 연계기술은 여러 사회복지 기관, 시설, 중복 등 서비스를 한층 효율적으로 통합해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계기술은 다수의 시민을 사회복지 실천에 참여시킴으로써 시민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또 연계기술 활용의 원칙에 첫째, 사회복지사는 개입하고자 하는 사례의 특성에 합당한 연계의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연계체계의 원활한 구축과 활용을 위해 평소 특정 주요 인물, 기관, 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성원들이 연계체계가 추구하는 목표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야 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연계체계의 목표, 자원, 성원들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사는 기존 연계체계를 다른 사회복지사와 서로 주고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연계 유형이에요. 첫째, 비공식적 관계로 필요에 따라 학생과 가족의 클라이언트로 있는 사회복지관이 학교와 연계 맺는 차원에서 관계를 맺는다. 또 두 번째, 조정으로 학교 사회사업가가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 접촉할 활동을 통해 클라이언트를 위해 지역사회 기관의 자원을 발굴하여 클라이언트에 의뢰하는 차원에서의 관계. 셋째, 협조로 학교에 대해 지지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조직 등과 학교 사이에 자발적 혹은 계약 등의 이루어지는 자원의 관계. 그 다음에 협력으로 이제 학교와의 그 필드에서 그 학교와의 지역사회 연계망을 과업을 할 때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학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여기 협력으로 학교와 서비스 기관의 공통 목적과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이러기 위해 책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의 관계. 다섯째, 통합으로 공공학교와 폭넓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새로운 체계를 형성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전달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보다 새롭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의 연계 관계. 또 넘겨볼게요. 기술의 개념이에요. 조직화 기술은 지역사회 전체 또는 일부 집단을 하나의 역동적인 실체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지역사회 복지의 조직화는 클라이언트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서비스를 규합함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합당하게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정 수의 주민들을 선정하여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기재단의 그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들의 한번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복지재단 SOS 솔루션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 실천과 교육연구소 이경국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지역사회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사회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원론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역사회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사회 조직을 위한 주민과의 효과적인 접근 그리고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복지기관들은 대부분 앞에 문도 있고 또 그 안에 이제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여기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홈페이지라든가 뭐 SNS라든가 이런 곳에다가 줄기차게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개방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통률이에요. 여러분들 식당이나 요새 점포들 가시면 밖에서 안이 볼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대부분 밖에서 안이 보여지도록 구조화가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전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만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바깥에서 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는 거진 대부분 개방형으로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밖에서 안이 훤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기 들어가도 되겠구나, 저기서 무엇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복지기관도 사실은 물리적인 통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정서적인, 심리적인, 문화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회적인 통유리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좀 있겠죠. 귀뚜라미라는 노래 아세요? 귀뚜라미 보일러 말고 귀뚜라미 노래. 그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지하도 콘크리트 옆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토하는 울음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소. 사실 귀뚜라미라는 존재는요 미물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찌르르 찌르르 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우는 걸까요? 물론 그 귀뚜라미의 사명은 우는 소리겠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듣지 않더라도 꾸준히 계속 찌르르 찌르르 하는 그 귀뚜라미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주민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라. 지역사회 주민들은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점, 지역사회 주민들의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우리는 되게 종별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냥 사회복지기관이라고 그러면 의뢰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민들 입장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일방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사들은 거부감이라든가 불편함을 가지지 않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귀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방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개방적으로 자세를 취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주민의 말을 수용하고 지지하라. 예, 두 번째 이야기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묘하게 다릅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죠. 예, 그리고 이상적이거나 지극히 한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되게 비슷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개방적인 자세 이외에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충분히 들어주고 수용해야 돼요. 아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런 의견도 있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네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좋다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는요.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도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는 이분법 논리보다는 그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라 하더라도 좋지 않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다가가기가 편하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사회복지사, 당신은 지역사회 주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지역사회 주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지역사회 주민이고 지역사회 주민들도 지역사회 주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역사회 주민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아 저건 잘못됐다 그리고 잘못 바라보고 있네 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본인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린 그냥 들어주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득시키고 교정시켜 나가면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요래서 예,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듣다 이게 사라졌는데 한번 다시 보게. 조직에 의한 원칙, 효과적인 조직을 위한 유의점이에요. 첫째, 사적 이익에 대한 관심을 조직화해 활동하도록 한다. 조직화를 통해 사익과 공익을 공통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조직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하는 동적인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은 협력의 필요성과 효과적 실천이 매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대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쟁점이 명확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화의 내용은 사람과 자원을 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조직의 목표와 방법을 논의하며 조직을 이끌어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이 것 등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동원, 의회, 리더십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의의 상황인데 의식사 향상,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변화 방법에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정보 제공, 사회복지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 단순히 지역 주민들에게 무언가를 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여기는 지역 동원 기술은 지역 사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존하는 자원만으로 활용의 불충분하여 자원 동원이 필요한 외부의 자극인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집단이나 조직 활동하는 방법, 다수의 개인으로 하여금 직접 참여를 촉진하는 방법, 개인으로 구성진 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존 집단이나 조직체 활용 방법, 지역 내의 정부기관이나 노조, 부녀집단, 청소년 집단 등 다양한 조직체를 대상으로 그 조직체의 지도자로서 하여금 구성원이 특정한 사회적 쟁점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한다. 그 다음에 자원개발 동원 기술이에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